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에서 의뢰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시녀 TV에서 행복한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마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이 죽음하고 관련되어서 이제 의례적 현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인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했고 거기에 따라서 표현되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의례가 어떻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인식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오늘 이제 첫 시간,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는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죽음 의례들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고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 일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더 많이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식을 좀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한국인이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 의례를 뭐라고 부르느냐, 통칭으로 해서 명칭을 할 때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부르는 용어가 장례겠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게 아무래도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죽음의 공간으로 이제 장례라고, 장례식장, 장례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는 우리의 죽음 의례로 장례로 통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자가래로 해서 일생의례라고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관, 혼, 상, 재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죽음 의례를 통칭하는 개념은 상례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죽음 의례가 장례가 됐느냐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한국인의 죽음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글자 이제 한문을 좀 찾아보시면 장례라고 할 때 그 장사 지낼 장자는 우리가 그 풀날 철자를 위아래다 쓰고 죽을 사자를 가운데 서서 풀숲 사이에 시신을 놓아서 썩히다, 처리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이라고 하고, 상례라고 할 때 상자는 우리가 이를 망자에다가 울곡자를 합친 글자예요. 그래서 잊어버려서 울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우는 걸 통칭해서 얘기할 때 상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례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상을 당해서 끝 마칠 때까지. 네. 그래서 3년상이라고 합니다. 전통상에는. 예. 그래서 그 울음이 이제 처음 초종부터 시작해서 길체로 끝이 날 때까지 19단계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3년 동안 진행하는 거죠. 예.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 개월수 따지면 한 29개월 정도 되는 의례인데, 그 중간에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100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시신을 매장하는 의례가 장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니까 지금 그 상례 전체에서 일부분밖에 안 되는 의례를 지금 한국 사람들은 통칭의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마치 돌아가신 어른을 처리하거나 조치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죽음을 조금 더 누군가의 죽음을 숭고하게 바라보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에서는 좀 탈피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용어를 쓰는 것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죽음을 지칭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 의례를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서 주자가래에 대해서 관원상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근대 사회, 조선 사회로부터 이제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한국인의 죽음 의례는 통상적으로 유교적 관점에서의 의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가 얘기하고 있는 죽음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의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귀신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유교는 절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교는 기본적인 논리가 육신과 혼이 기로 변환되는 거를 얘기해요. 그 기로 같은 공간 내에 있다가 이 기가 뭉쳐지면 물이 되는 거고 흩어지면 기로 변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실 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절하고 나서 절하시는 건 인사드리는 개념인데 그거보다 먼저 하는 게 강신이라는 절차를 해요. 강신, 부른다. 예, 신을 부른다라는 건데, 예, 그 부르는 행위를 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술을 따르는 행위 하나 하고 향을 피우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 혼과 백으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흩어져서 기로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모아야지만 인사를 드리고 소통할 수 있다는 관념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관념들 때문에 이제 제례가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나 아니면 개신교나 천주교 입장으로 보면 다음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유교는 다음 세계가 존재하려고 한다면 그 다음 세상에서 고인을 모시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진행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접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소통하는, 다음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만 한다 그래서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교는 다음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공간 내에 같이 존재하고 있고 단지 기로 흩어져 있다가 그것을 모으는 행위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 의례는 그렇게 기로 변환되어 가는 것들을 천천히 진행되어 가면서 소통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3년상이라는 관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개신교나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나 아니면 천주교는 이제 천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천국으로 가신 분을 불러올 수 없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다른 몸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윤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러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제사 논리가 지속될 수 있는 건 지금 말씀드린 걸로 그 기와의 소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면서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무속이라는 관점이나 아니면 원시 불교, 초기 불교의 관점하고 같이 이제 혼합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서는 돌아가신 분이 귀신으로 존재하고 귀신을 모시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교학자들이 유학자들이 계속 얘기하신 그 경전을 계속 보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다시 모시고 와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복,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죽음을, 유교적 죽음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의례를 이해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사관, 유교적 생사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똑 나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어른에게 옷을 입혀드리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수의라고 하죠. 수의에 주머니가 없죠. 없죠. 주머니가 왜 없을까요? 그런 없어서? 그런 생각.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서?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 소통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와전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복에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네. 한복에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 한복을 고인에게 입는 수의 형식으로 해서 당연히 주머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빈손으로 가잖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삼배 수의를 이제 전통적으로 입었던 것처럼 인식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이 수의에도 이제 오류가 좀 많이 있는데 어떤 관점이라고 보시냐면 조선시대 때 출토복식들을 이제 양반가의 무덤을 옮기면서 이장을 할 때 옷들이 나오잖아요. 유물들이 나와서 다 분석해 보면 다 비단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이 돌아가신 어른이 평생 입었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수탈이 심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때 포목, 그러니까 삼배나 아니면 면으로 해서 이제 대체해서 입으라라고 이제 지칭을 내린 게 고정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삼배옷을 다 입는 걸로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나 아니면 제가 사회 일반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입어보지도 않았던 옷을 하는 것보다 평생 의미 있게 당신이 뭐 칠순이든 팔순잔치든 하시면서 자손들이 해주셨던 거, 결혼식 때 입었던 옷, 이런 것들로, 이런 복장으로 해서 당신이 가실 때 입고 가시는 게 의미가 있고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이제 죽음과 너무 터부시하고 거리를 두다 보니까 어떤 관점들이 생기냐면 마치 이게 전통인 걸로 인식하는데 전통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전통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선생님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들 그러면 행복한 고백은 뭘까요? 저는 살면서 저희 아파트 당첨됐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집장만 했을 때. 네, 네. 첫 집장만 했을 때. 선생님. 남한테 고백을 함으로써 그것이 네네. 이렇게 해소되는 게 행복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선생님들 말씀 보시면 다 일상으로 보시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행복한 고백은 좀 지루한 얘기긴 한데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하고 원래 사용됐던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오류가 생기는 거고 그것을 이제 잡아내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학자로서 뭐 학자라고 얘기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면서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처음 원본이 뭐냐, 처음 원래의 생각이 뭐냐, 그것들로 되돌아가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죠. 원래 한국인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읽어가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해석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행복한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건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관점이 전 강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프로그램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요청을 하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죽음 의례하고 관련돼서 아까 제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한국인들이 제사상 차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도 많고 오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사상을 차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밥과 국의 위치가 바뀝니다. 일반 우리가 식사상하고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보시면 밥국의 위치가 변해 있어요. 반대로. 근데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학자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일까요? 라는 겁니다. 왜 밥국의 위치를 바꿔놓을까요? 돌아가신 분이라서. 돌아가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 제일 많이 이제 듣는 대답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이순과 저순이 반대다. 라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상하고 관련되어서 진설을 할 때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전달을 하죠. 그래서 마치 지금 이제 차례상을 차리거나 제사상을 차릴 때 이제 여자분들께서 어머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류입니다. 정말 큰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바꾸기의 얘기를 바꾸기 위치가 변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걸로 잠깐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김치 노시죠. 네. 물김치. 물김치요. 붉은색 김치는 안 넣죠. 안 넣죠. 예. 왜 안 넣을까요? 귀신이 네, 귀신.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복숭아는 나야 안 넣어요? 넣죠. 복숭아도 안. 안 넣죠. 그것도 이유가 안 온다고. 네, 귀신 때문에. 예. 네. 예.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전제로 앞서 말씀드릴 때 유교 의례에서는 귀신이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그런데 지금 제사상을 차리면서 다 귀신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붉은색 김치 얘기를 하면서 붉은색은 귀신이 싫어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추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건 왜 나요? 그니까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대상을 보지 못하고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그러려니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복숭아 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복숭아를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털이 있어. 철이 있어서. 아니요. 그게 옛날에 하나로마트가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하나로마트가 없었어. 여름에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요. 뭐냐 하면 어. 저장이 안 돼요. 그렇구나. 저장이 안 돼요. 그런 거니까 지금 거기에 제사상에 놓는 과일들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다 말릴 수 있는 과일들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해서 다음 해 가을까지 보존이 돼야 되는 것들만 나요. 그러네. 그래서 생물로 놓는 게 없죠. 그래서 조기 생선도 뭐 치자 들어간 생선 놓으면 안 된다 얘기도 많고, 그래서 조기를 놓고 뭐 비늘이 없으면 안 돼 이런 건데 유교 예서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게 잘못 알다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홍동백선이 좌포우겐이 뭐 좌반우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서에는 단 한 줄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조사해 보면 가장 오래된 근거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920년대에 나와 있는 민속조사 보고서나 아니면 1940년대 해방 이후로 이제 발행되는 가정백과 사전들 같은 데에 보면 홍동백서, 그다음에 뭐지? 좌포우회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실리다가 1964년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문에 차례상과 제사상을 혼동해서 차례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상 차림을 해주고 거기에 홍동백서라고 이 진설도를 내놓기 시작을 해요. 신문들이. 중앙일간지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정론지이기 때문에 이제 다루어서 지식을 전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근데 유교 의례는 그런 논리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이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례를 만들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또 하나 이제 현대 우리가 인터넷상을 보면서 제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율 시나 조율 이 시의 관점으로 이렇게 배열하면서 대추를 놓는 건 시가 하나라 왕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밤은 뭐 삼정수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여과 없이 이제 매체들이 얘기를 해주고 그걸 듣고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공했던 학자로서 보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진설하고 있는 논리나 개념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주자간의 유입으로부터 성리학적 유교의 관점으로 의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송나라 때 사람이고 1200년경 사람인데 중국 송나라가 왕이 다스리고 삼정승이 있고 육판서나 팔도 관찰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추가 왕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거나 삼정승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게 조선 이후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면서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논리가 전혀 아니었는데 이게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만들어서 마치 이게 정론인 것처럼 맞는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논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사상 차림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보시면 저희 어머님도 제가 공부하기 전에 이제 여담입니다. 제가 공부하기 전에 그 제사상 차림 할 때 보면 이제 아버님들이 다 차리시고 어머님도 이제 준비만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전공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아버님들은 알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과제물들을 내줄 때 매년 그 레포트를 받을 때 그 추석이나 설 때 상을 찍어가지고 오라 그래요. 하나 찍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왜 여기 났는지를 이제 질문을 다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레포트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 대부분 나와 있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들입니다.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설명을 해줄 텐데. 그럼 결국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자꾸 질문하면 이제 짜증 내시거나 싫어하고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어깨 너머로 배웠던 것 뿐이지 정론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오늘부터 검증하시고 싶으시면요. 제사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 많으시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찍으셔가지고 이거를 그때 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2개, 3개, 4개를 겹쳐서 보이면 이게 다 일맥하지 않고 다 달리놓은 거예요. 그런 관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의례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마치 제사봉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걸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어떤 관점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옛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차려놨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유학자들 했던 것 중에 이제 상징 체계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음양오행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방위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막 이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석사 논문 때도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상에 딱 시공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간과 시간이 구분되냐면 사각형으로 이 사각형 상을 이제 X자로 이렇게 교차해서 보시면 맨 밑에 씨앗. 씨앗인데 이것 중에 제일 좋은 씨앗이 과일인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놓고 얘가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얘가 자라나면 봄이죠. 봄이라서 삼색나물하고 포. 그리고 이게 이제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죠. 그 여름이면 덥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를 불로 익힌 밥하고 국, 화식. 그리고 가을은 어떤 거예요? 걷어들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연에서의 가을은 소멸이에요. 썩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다 우리가 걷어들인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한다는 개념들 때문에 뭐 곡식이 익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익어가는 계절은 여름이고요. 그것이 다 익어서 수확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건 인위적인 거고 자연으로 놔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썩겠죠. 그래서 소멸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을에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보면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치하고 식혜를 놓죠. 다 삭힌 음식이죠. 그래서 공간을 얘기할 때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나면 그래서 생명이 잉태하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들을 제사상의 외곽으로 쌓고 공간의 개념은 이렇게 놔요. 맨 좌측에 닭고기 놓으시고 육고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선 놓죠. 탕 놓고 간장 놓고 그게 하늘을 나는 날짐승, 들에 있는 들짐승, 들 밑에 있는 물고기인 거죠. 뜻이 있었네. 네, 그래서 제사상을 딱 차리고 보면 제사를 얼마 만에 지내는 거죠? 보통 1년이죠. 기제사는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어떻게 변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사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어른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1년의 시간이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소멸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공간, 하늘, 땅 밑에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어우러져서 1년 만에 내가 당신을 다시 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시고 마치 의미를 더해서 홍동백성이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갖다 붙이다 보니까 얘기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색나무를 놓을 때도 보면 유학자들의 이제 고사를 가지고 와서 뭐 고사리가 선비의 청렴함을 얘기하고 뭐 이런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옛날 어른들이 참 현명했다고 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삼색나무를 뭐뭐 놓으세요? 저는 숙주, 고사리, 네. 숙주, 고사리, 도라지. 도라지, 가끔 시금치도 한 번씩. 시금치. 예. 근데 지금 이 삼색나무라고 지칭되어 있진 않아요. 예서에는 그냥 숙채라고 되어 있어서 나무를 익힌 거를 쓰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삼색나무를 놓고 해야 되는 건 가만히 보시면 식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니. 식물 전체를. 식물. 뿌리, 줄기, 잎. 그래서 뿌리 나물인 도라지, 도라지. 줄기 나물인 고사리, 잎나물인 시금치나 취. 이렇게 해서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숙제를 놓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징으로 이제 생명들이 잉태하고 이렇게 변환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세상의 변화를 이 상에다 놓고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놔도 상관이 없고 두 개를 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아마 마트 같은 데 가서 음식을 사실 때 보면 꼭 제사상에 놓는다 그러면 배도 5개씩, 6개씩 세트. 이건 다 상술에 관련된 거고, 사실은 없으면 하나, 2개. 조선 사회에서 지금처럼 하나나 마트나 냉장고가 없는 사회에서 과연 제사상에 과일을 몇 개나 놨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철따라 놨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과수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막 와가지고 판매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으로서의 이제 과일을 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기운과 얘기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인 거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아닌데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근데 되는 거죠. 제사상은요. 네. 홀수를 다 놓으라 그러잖아요. 아, 네네. 짝수는 거의 놓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3개, 5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또 뜻이 있는 건가요? 3개씩 놓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홀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혹수하고 짝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가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 그 홀수 짝수에 대한 얘기를 약간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절을 하죠. 인사를 할 때 전통 사회에서 산 사람 간의 절은 몇 번이에요? 한 번 반 하죠. 네. 돌아가신 분에게는 2번. 2번이나 2번 반을 하죠. 예. 그래서 여자분들은 제사를 할 때 몇 번을 하는지 아세요? 4번 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네네. 그래요? 이게 음양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음양론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의 논리가 아니라 기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의 관점은 짝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사람끼리의 의례는 홀수로 치르고, 돌아가신 분하고의 의례는 짝수로 치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남자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돌아가신 음에게 인사를 할 때는 둘이 2번 하는 개념이 돼서 4배가 되는 거고 남자들은 한 번 홀수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짝수로 하고 그럼 제 본질이 변화가 되는 거니까 반배가 들어가죠. 읍이 한 번 더 있어 남자는 2번 반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재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논리상으로 보면 홀수는 살아있는 생활하고 있는 양의 기운을 얘기할 때 홀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음의 기운하고 얘기할 때는 짝수의 개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상에서 실제로 예서에 뭐 홀수를 놔라 짝수를 놔라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이제 관념적으로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홀수를 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홀수로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소통을 하겠다는 관념으로 본다면 짝수는 오는 게 맞아요. 짝수는 오는 게. 그런 관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징을 이해하지 않고 음양오행론이 너무 미신적이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관념들이 생기는 건데 그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은 가장 과학적인 생각이었고 그래서 상징화되면서 이제 의뢰들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관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행하시면서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손이에요, 손.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왼손이 위로 올라오거나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거나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는데 상가집 가서는 손을 반대로 해라 네.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손에도 우리 음양의 논리가 있긴 하지만 이게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처리하기도 해요. 손이 우리는 우리가 이 공수라고 해서 손을 모으는 행위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어른들한테 세배할 때 어느 손이 이 여자분들은 큰 절을 안 하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네, 여자분들은 어느 손이 위로 올라가요? 오른손 하셨나요? 왼. 그거는 몰라. 자기가 하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전통 사회는 농경 사회잖아요. 예.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방위 개념하고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그렇게만 전제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남쪽이 기준 방이에요. 남쪽을. 왜냐하면 배산임수라고 얘기하고 남향집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남쪽을 기준으로 봐서 좌측에서 해가 뜨고 우측으로 져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북쪽을 보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배웠어요. 그건 서양의 항해술에서 온 거고 동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은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이 동쪽, 우측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쪽이 좋은 쪽이죠. 그래서 이 왼손이 양의 상징이고 이게 남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왼손이 위로 올라가요. 네, 여자는 반대로 오른손을 위로 올리죠. 그래서 손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점이에요. 남자라는. 근데 이게 이제 장례식장 가면 이제 고문을 하거나 할 때 반대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이 손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조문을 할 때 하는 것들 이제 조문도 사실은 명확하게 예설을 따져보면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가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지 조문하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문하시는 분들의 손의 위치도 바꾸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데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의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의 하나 위치만 하더라도 전달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알고 계셔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면 할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흔히 요즘 장례식장 가시면서 보시는 것 중에 헌화를 많이 하세요. 헌화를. 근데 꽃봉우리의 방향을 재단 쪽으로 놓기도 하고 어떤 데 가면 반대로 놓기도 하고 내 쪽으로. 네, 어느 게 맞을까요? 저는 내 쪽으로 놓는데요. 네, 또 이게 우리 의뢰일까요? 아닙니다. 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분향하고 재배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게 인사라고 받아들였다가 일제강점기 이후로 이제 서구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꽃을 드리는 행위들이 들어왔는데 서구로부터 들어왔으면 제가 지금 이제 혼란이 안 생겼을 텐데 일본으로도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꽃을 거꾸로 놓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봉우리가 지금 참배자의 방향으로 놓고 하는 거는 일본식이 맞습니다. 일본 의례적 성향이 맞아요. 그래서 일본 의례는 지금도 보면 다 꽃을 재단의 반대 방향으로 조문객 방향으로 놓고 하죠. 근데 실제로 꽃을 드린다고 하면
헌화니까 꽃을 드린다고 하면 재단 방향으로 놓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의전 편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의례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헌화 기준은 재단 방향으로 꽃을 놓는 것을 원안으로 합니다. 네. 예, 그런 거니까 혹시 가셔서 헌화를 하실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맥락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이 알고 있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많죠.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의례를 알고 하는 부분들이 좋고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고 축적되면 결국 다음 세대에게 이제 올바른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 아까 제사 얘기를 잠깐 하면서 강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전통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죽음은 어떻게 온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유교적 관점이나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죽음은 삶과 뭐가 다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으면 이 세상을 사직하는 거. 이게 죽음 현상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뭐가 죽은 거다라고 숨이 끊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니까 그런 건데 옛날원들의 이제 의례적 형식을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강신에서 얘기했듯이 혼과 백의 분리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 네, 영혼과 육신이. 그래서 기로 이제 각자 돌아가기 시작하는 행위를 죽음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통 의례에 의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다음 주에 아마 선생님들을 뵐 때는 이제 의례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 육신에서 떠난 혼을 불러오는 행위가 먼저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복복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육신을 떠난 혼의 기운이 흩어지기 전에 다시 모아서 살리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야지만 자손된 입장으로 도리를 다 하는 거지 죽음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혼과 백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혼백이 분리되면 그 이후의 의례는 다 혼과 백에 관련된 의례입니다. 모든 행위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진행되고 있는 제례에서도 분리된 혼과 백을 같이 모셔놔야지만 뭐요? 제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기운들이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지 혼만 불러오거나 육신만 불러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의례적으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통 사회에서 발인해서 고인을 모시고 장지를 이렇게 쭉 가잖아요. 네. 가마가 나가죠. 네. 우리가 그걸 상여라고 하는데 예. 가마가 2대 나가는 건 알고 계세요? 몰라요. 한 대가 그거 나는데. 네. 그게 다 하나만 알고 맞아. 있어요. 2대 갔어요. 예. 왜냐하면 예. 영혼이 들어있는 예, 예. 거랑 그 가마가 2이 가요. 예. 앞에 조그만 가마가 가는데 이걸 영여라고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혼백 상자하고 아무것도 안 쓴 신주를 모시고 2 사람이 먼저 가고 그 뒤에 육신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운반도구, 고인을 모시고 장지를 가는데 운반도구를 2개를 가져가냐면 혼과 백이 지금 분리되어서 각기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례는 혼과 백의 분리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그런 관념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모셔와요? 모셔올 때 당연히 혼도 모셔와야 되고 육신도 모셔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을 모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연기를 피우는 거죠. 연기가 승화되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니까 어디에 있는 기건 간에 그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에 의해서 전파돼서 온다라는 생각을 해서 향을 피우는 거고 육신은 어디 있죠? 땅에 묻었죠. 그래서 모사기라는 그릇에 술을 따라 부어요. 그래서 그 술 냄새를 맡고 육신의 기운이 오셔라. 그래서 그 흩어져 있던 혼과 육신의 기운이 합쳐져서 좌정하고 있으면 제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신이 먼저라고 보는 겁니다. 모셔오고 그러고 나서 소통을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하고 향 피고 이런 개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알고 의례를 지내면 상당히 경건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죠. 제사를 지내실 때 제사를 지내신다는데 숫자는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 게 맞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네, 거예요. 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안 돌리시는 게 맞습니다. 어머, 안 돌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귀신이 이렇게 귀신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 집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의례를 볼 때 사실 좀 다루기 힘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양반이 얼마나 됐을까요? 조선 사회.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1592년에 조선을 개국할 때, 1300, 그러니까 조선을 개국할 때 초창기에 조선 전기까지의 신분 변화를 보면 전 인구의 5%가 양반입니다. 5%요? 5%요. 이것이 이제 조선 말기나 후기로 넘어오면서 점점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양반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은 다 지금은 다 양반이죠. 양반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근대화되는 과정에서의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서구 사회에는 시민 계급의 등장을 통해서 신분제를 붕괴시키고 평준화가 일어나면서 시민 사회를 형성을 해서 근대화가 일어나요. 근데 한국 사회는 거꾸로 모든 국민이 양반화되면서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양반이 아닌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아닌 사람이 없어진 사회가 된 것이 신분제 붕괴 차원에서는 좋은데 의례를 공부하는 의례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흉내내기가 들어가는 거죠. 양반이 아니었던 사람이 양반의 의례를 흉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제가 만약에 저희 집안이 양반 집안이 아니었는데 양반인 거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제사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제사 행위를 진행할 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홍동백선이 좌포우행이 뭐 이런 얘기들하고 지금 말씀드릴 것처럼 술잔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드릴 건데 저분을 부르죠 이렇게. 예. 왜 부르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다음에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의례를 행위를 분석하지 않고 의미를 여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딱 들여다보면서 흉내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랍니다. 전통 사회에서 양반 사회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봤을 때 술잔을 헌관이라고 해서 술잔을 올리시는 분들이 대청마루 위에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대청마루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밑에 내려와서 내정에 있거든요. 그럼 술잔 돌리는 게 보일까요? 뒷모습밖에 없죠. 그런 거니까 술잔이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술잔은 원래 정답을 말씀드리면 흠향이기 때문에 향구류에 쪼였다가 좌집사나 우집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집사나 우집사가 받아서 이제 잔을 올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것들인데 이게 갑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그 내용을 모르면 술잔을 돌리다가 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에 드시는시죠. 그러니까 모두 다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술잔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본 의례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어요. 일본이 그게 회전을 시킴으로써 이제 영과 차단시킨다는 관념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축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저분 구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분은 왜 구를까요? 그 음식 드시는 내가 그 올려놓잖아요. 네. 두드려서 네. 올려놓잖아요. 네네. 그 오신 분 보고 그 듣고 그 방향을 알으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세 번 두들겨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흔히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옷이라고. 이제 옷이라고. 근데 강신을 아까 했어요.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계신 거야. 근데 젓가락을 이렇게 구르는 거에 의미는 없이 그냥 굴러가지고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젓가락이라는 도구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젓가락은 어떤 도구죠? 음식을 집는 거죠. 근데 그 도구를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냐면 끝을 맞춰야 돼요. 맞습니다. 끝을. 그래서 끝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식사하실 때 저분질하면 음식을 찝기 전에 먼저 저분을 구르고 가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의뢰를 하는 행위였다면 끝을 맞추고 나서 놨는데 이 행위에 관념이 없이 멀리서 보고 나서 뭐라 그랬을까요? 소리가 들린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만 이렇게 맞추는 행위만을 누가 의미도 못 신경 보기만 했으면 아, 저게 구르는가 보다. 라고 해서 오류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뢰라는 행위는 원칙을 알고 진행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때 제대로 구현이 되는 거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이 없이 이제 의뢰를 진행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는 거죠.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3번을 구르네, 2번을 구르네 이런 것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구르지 않고 끝을 맞추어서 놓는 것이 더 의례적이고 경건함을 주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잠깐 이제 처음 도입하는 부분에서 선생님들하고 이 의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죽음 의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의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복한 고백이라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너무 멀리 있다라고 보지 말고 죽음이라는 관념이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됐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오래되신 개념으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다음 주에 선생님들 뵐 때는 이제 전통 상례, 그러니까 죽음 의례인 상례가 어떤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차근차근 좀 살펴보시면 선생님들 혹시 장례식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죽음에 임박해서라도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의례적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알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서 다음 주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없는 얘기를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